2026년 새해 첫 주말인데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와, 정말 올 한 해의 거대한 흐름을 미리 압축해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죠. 남미에서는 군사적 긴장감이 터져 나오고 미국 경제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고요. 기술업계도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또 한 번의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죠. 오늘 이 세 가지 큰 축, 지정학적 충격과 경제의 불확실성, 그리고 기술의 진화를 중심으로 2026년의 시작을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언뜻 보면 전혀 다른 나라, 다른 분야 소식 같지만 사실은 다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아, 연결되어 있다. 네,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일이 카리브해로 휴가 간 사람들의 발을 묶고 국제 유가를 흔들 수 있는 것처럼요. 그렇죠. 또 인공지능의 발전이 우리가 아는 일자리의 개념을 바꾸고 한 명의 전설적인 CEO가 은퇴하는 그 순간이 거대 기업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하죠. 오늘은 바로 그 점들을 연결해서 큰 그림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속보부터 시작해보죠. 토요일 새벽 미군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했다는 소식인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토요일 새벽에 미군 특수부대가 수도 카라카스를 급습했더라고요. 수도를 바로요? 네, 거기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랑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를 체포한 거죠. 아, 부인까지 갔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 작전명을 절대적 결의라고 밝혔는데 내세운 명분이 두 가지입니다. 명분이요? 네, 마약 테러리즘 소탕, 그리고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의 탈환. 마약 테러리즘이요. 대통령을 체포하면서 내세운 명분치고는 좀 이례적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 그런 거요. 마두로 부부가 이미 몇 년 전부터 마약 밀매랑 무기거래 혐의로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기소된 상태였거든요. 아, 이미 기소가 되어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는 범죄자를 체포하러 간 거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는 거죠. 실제로 두 사람은 재판 때문에 미국으로 이송될 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건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해온 작전의 결과라고 봐야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갑자기 터진 게 아니에요. 트럼프 행정부는 수개월, 아니 수년간 마두로 정권을 나르코 테러리즘, 그러니까 마약 밀매랑 테러가 결합된 정권으로 규정하면서 계속 압박해 왔거든요. 베네수엘라 쪽 입장은 달랐을 텐데요. 물론이죠. 베네수에라 쪽에서는 미국의 진짜 속셈은 석유랑 광물 자원이다, 이렇게 맞서 왔고요. 그 팽팽한 긴장감이 결국 군사작전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터져 나온 겁니다. 듣고 보니 역사적으로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요. 바로 떠오르는 게 있죠. 1989년 파나마 침공이랑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 체포, 아, 노리에가. 그리고 2003년 이라크 전쟁이랑 사담 후세인 체포 작전. 다 비슷한 맥락이죠. 미국의 어떤 대외 정책 기조가 다시 한번 늘어난 사건이군요. 네, 맞습니다. 불량 국가로 지정된 타국의 정상을 군사력으로 직접 제거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지정학적 사건의 불똥이 아주 엉뚱한 곳으로 피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카리브해의 평범한 여행객 수천 명의 발이 묶였다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런 국제 분쟁이 우리 삶에 어떻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러니까요. 미 연방항공국 FAA가 작전 직후에 베네수엘라 영공 비행을 즉각 금지시켰어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네, 그런데 문제는 항공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미군이 베네수엘라에서 작전을 벌이면 엉뚱하게 푸에르토리코로 휴가 간 제 친구의 비행기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정확히 보셨어요. 항공사들이 안전을 너무 우려한 나머지 금지된 베네수엘라 영공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남부 카리브해 상공까지 운항을 아예 회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델타나 아메리칸 항공 같은 주요 항공사들이 푸에르토리코난 인근 휴양지를 오가는 항공편을 대거 취소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연초 휴가를 즐기던 여행객들이 그대로 고립된 거군요. 맞습니다. 수천 명이요. 아니, 영공이 직접 막힌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한다고요? 그게 바로 리스크 관리라는 겁니다. 리스크 관리? 오스프리 슬라이스 솔루션즈처럼 전 세계 항공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등급을 매기는 전문 기관들이 있거든요. 네. 이 기관들이 해당 지역 위험 등급을 높음으로 딱 올려버리면 항공사들은 보험료가 급등하고 승객 안전 책임 문제도 커지니까요. 아, 사실상 운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비싼 돈 들여서 멀리 돌아가거나 아니면 아예 취소하거나.
군사작전 하나가 순식간에 항공, 관광산업 전체에 연쇄적인 충격을 준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 하나가 수천 명의 여행 계획부터 항공사 주가까지 뒤흔드는 걸 보니 이런 외부 충격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군요. 네, 그렇죠. 마침 보내주신 자료에 미국 경제 자체도 엄청난 불확실성 앞에 서 있다는 내용이 있던데요. 대동결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죠. 네, 대동결, Great Freeze. 2025년 한 해 동안의 미국 노동시장을 딱 한마디로 요약한 표현이에요. 말 그대로 꽁꽁 얼어붙었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기업들이 채용도, 그렇다고 해고도 극도로 꺼리면서 노동시장 전체가 거의 움직임 없이 정체된 상황을 말합니다. 기업들이 채용도 해고도 안 하고 버티는 대동결 상태라는 게 흥미롭네요. 보통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면 일단 해고부터 시작하지 않나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세요. 그냥 버티고 있다는 건 뭔가 다른 요인이 있다는 듯 같은데요? 맞습니다. 과거 경기 침체기랑은 패턴이 좀 달라요. 가장 큰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 같은 경제적 불확실성 때문이었어요. 아, 예측이 안 되니까? 네,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지 나빠질지 도무지 감이 안 오니까요. 섣불리 인력을 줄여서 생산 능력을 잃기도 싫고 그렇다고 사람을 더 뽑아서 고정 비용을 늘리기도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그냥 현상 유지만 한 거군요? 딱 그거죠. 그럼 2026년에는 이 대동결 상태가 좀 풀릴까요? 자료에서는 올해가 바로 그 동결 상태가 깨지는 해가 될 거라고 예측해요.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가지요. 네. 하나는 긍정적인 해빙기 시나리오예요. 경제 불확실성이 거치고 작년에 통과된 원빅 뷰티풀 빌 같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 법안의 조카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기업들이 다시 채용을 늘리기 시작하고요. 네. 반대 시나리오는 상상하기 싫지만 들어봐야겠죠. 그렇죠. 반대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면 파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파열이요? 버티고 버티던 기업들이 결국 무너지면서 채용은 완전히 멈추고 대규모 해고가 시작되는 거죠. 현재 해고율 자체는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라 아직 괜찮지만 언제든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기사를 읽다가 정말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어요. CEO들이 채용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로 인공지능, AI를 언급했다는 점이었어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현재 노동시장의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아, 바로 그 지점이군요. 저도 기사에서 그 부분을 읽고 좀 놀랐습니다. 단순히 경기가 불확실해서 사람을 안 뽑는 게 아니라 AI라는 기술 자체가 변수가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죠.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된 거네요. 네, AI 도입으로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면서 기업들 사이에서 계산법이 바뀌고 있어요. 계산법이요? 예전 같으면 사람 한 명 더 뽑아서 해결할 일을 이제는 그 돈으로 AI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자동화 설비를 늘리는 이른바 자본 지출, 캐펙스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겁니다. 와, 쉽게 말해 사람 한 명 더 뽑을 돈으로 더 똑똑한 AI 소프트웨어나 로봇을 산다 이 말이네요. 정확합니다. 이게 현재의 저채용 저해고 상태를 유지시키는 아주 강력한 요인 중 하나예요. 와, 그렇다면 이 대동결 상태가 생각보다 더 오래 갈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고용정보 업체인 인디드 하이어링 랩에서도 당분간은 지금의 정체 상태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분석했어요. 어느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리기보다는 줄다리기를 계속할 거라는 거군요. 네, 그렇죠. 마침 이번 주에 12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되는데 이게 단기적인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지표가 될 겁니다. 예상치는 나왔나요? 일단 경제학자들은 5만 5천 개 정도의 일자리가 늘고 실업률은 4.5%로 소폭 하락할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어요. AI가 채용 시장의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마치 우리가 AI가 온다고 말하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AI 시대 안에 살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되네요. 네,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2025년을 아예 AI의 해라고 부르더군요. 네, 작년은 정말 AI 분야에서 역사적인 한 해였죠. 가장 큰 충격을 준 건 역시 오픈 AI가 내놓은 동영상 생성 AI 소라2였습니다. 아, 소라2 정말 대단했죠. 텍스트 몇 줄만 입력하면 거의 영화 같은 수준의 영상을 만들어내니까요. 뒤이어 디즈니가 오픈 AI에 대규모 지분 투자를 단행하면서 헐리우드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심지어 AI 배우까지 등장했다는 소식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틸리 노우드라는 이름이었죠. 완전히 가상으로 만들어진 AI 배우가 실제 영화에 캐스팅되면서
와, 저작권 문제랑 실제 배우들의 생존권에 대한 논란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당연히 배우 조합이나 작가 조합에서 반발이 심했겠네요. 엄청났죠. 이건 예술에 대한 모독이자 동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행위다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했고요. AO의 메이브드 데뷔 의견이 많이 갈렸겠어요. 극명하게 갈렸어요. 일부 제작자들은 AI를 창의성을 무한히 확장시켜줄 새로운 도구다 환영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 고유의 예술성을 훼손하고 결국 창작 생태계를 파괴할 심각한 위협으로 보는 시각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 논쟁은 올해도 계속될 거고요. 기술 경쟁도 엄청났다고요? 네, 특히 중국의 딥시크라는 회사가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고성능을 내는 모델을 출시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줬어요. 아, 그래서 빅테크 주가가 흔들렸었군요. 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 주가가 휘청일 정도였으니까요. 이제 AI 기술은 단순히 연구실 수준을 넘어서 글로벌 경제와 산업 지형을 직접적으로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된 겁니다. 이 흐름을 올해는 어디서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번 주 라스베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66입니다. 아, CES. 올해 CES의 핵심 주제는 단연코 AI예요. 특히 반도체 업계의 두 거물,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랑 AMD의 리사 수 CEO가 나란히 기조 연설을 하거든요. 와, 두 사람이 동시에요? 네, 이 두 사람이 어떤 새로운 기술과 비전을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올해 기술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들의 입을 주목하고 있죠. 이렇게 기술부터 산업 지원까지 모든 게 급변하는 와중에 세상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변치 않을 것 같던 거대 기업에도 지각 변동이 있었네요. 네, 그렇죠. 워런 버핏이 드디어 버크셔 해서웨이 CEO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났군요. 무려 60년입니다. 60년간 회사를 이끌었던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이 은퇴하고 새해부터 공식적으로 그렉 아벨이 신임 CEO로 취임했습니다. 정말 한 시대가 막을 내린 역사적인 순간이네요. 맞습니다. 새로운 CEO인 그렉 아벨은 어떤 사람인가요? 버핏과는 많이 다른가요? 결이 아주 다른 인물이에요. 우리가 버핏을 가치 투자의 전설, 그러니까 위대한 자본가로 기억한다면 그렉 아벨은 버크셔의 에너지 사업 같은 디보안 부문 자회사들을 직접 관리해온 운영 전문가에 가깝습니다. 아, 투자 전문가가 아니라 운영 전문가군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과연 운영 전문가인 아벨이 투자 전문가였던 버핏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죠. 네, 그렉 아벨 신임 CEO 앞에는 정말 거대한 과제들이 놓여 있겠네요. 자료에서는 크게 세 가지 도전 과제를 꼽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뭔가요? 첫 번째는 돈 문제입니다. 무려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0조 원이 넘는 현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400조 원이요? 네, 버핏은 좋은 투자처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명분으로 이 현금을 쌓아뒀지만 아벨은 그럴 수 없어요. 주주 배당을 하든 대규모 M&A를 하든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이 엄청날 겁니다. 두 번째 과제는 역할 문제일 것 같네요. 맞습니다. 버핏은 투자에만 집중할 수 있었지만 아벨은 본업인 운영 관리를 하면서 동시에 버핏의 역할이었던 거대 자금의 투자 결정까지 병행해야 해요. 부담이 상당하겠네요.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모두 잘 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죠. 마지막 세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본사는 총장실처럼 아주 작고 각 자회사 CEO들은 거의 모든 권한을 가진 단과대학 학장님 같은 거죠. 아, 이건 워런 버핏이라는 총장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시스템입니다. 아벨이라는 새로운 총장님이 이 시스템을 그대로 둘지 아니면 바꿀지가 관건인 셈이죠. 전설적인 인물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경영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정말 어려운 시험대에 오른 거군요.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꼽자면 전환인 것 같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로 인한 지정학적 질서의 변화, 대동결에서 해빙 또는 파열로 향하는 경제의 변곡점. 그리고 AI가 가져올 산업 구조의 대전환까지. 네, 정말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네요. 맞습니다. 기존의 안정적이었던 시스템들이 흔들리고 그 위에서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지는 거대한 과도기적 상황이에요. 지정학적 불안, 기술적 충격,
그리고 리더십의 교체라는 이 세 가지 거대한 힘이 2026년이라는 한 해를 어떻게 빚어낼지 지켜봐야 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바로 그 불확실성 속에 분명 새로운 기회도 숨어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흐름을 들여다보면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네요. 오늘 이야기에는 미군의 막강한 군사력, 빅테크 기업의 AI 기술, 버크셔 해서웨이의 천문학적인 현금처럼 거대하고 중앙집중화된 힘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힘들이 변화를 주도하는 시대에 과연 개인의 역할과 선택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저 거대한 파도에 올라탄 승객일 뿐일까요? 아니면 그 파도가 만들어내는 아주 작은 틈 사이에서 우리만의 새로운 길을 찾아낼 수도 있을까요?